마지막 트랙을 제가 맡게 돼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감도 있는데요.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건지 정확하게 마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준비해온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작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고객 서비스 콜센터, 빅데이터 분석 이런 쪽에 일을 좀 10년 넘게 했었고요. 지금 이 회사에 와서 주로 이제 공공부문의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 회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로 11년 차 진행해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작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는 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좋지 않은 얘기죠. 8월 5일 날 신문을 보면 역대급의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그제 9월 4일 날 정확하게 또다시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쨌든 주식이 폭락하기 8월 4일 날까지만 해도 웬만한 투자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뭐 중동전, 미국 경기 침체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폭락을 했고 우리 개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똑같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겠죠. 어널리스트들도 이러한 상황들을 예측을 못했다라고 기사 나온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앞단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뷰카, 즉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애매모호한 이런 애매모호성이 현재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앞단을 딴 이 신조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확실한 미래에 나는 또는 우리 회사는 어떻게 기업 경영을 할 것인가가 큰 화두가 되겠죠. 특히나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CEO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안을 갖기를 꽤 많이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남기 위해서 명제가 있죠.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만고의 진리일 수도 있는데요. 즉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의 역동성을 높여야 되고 반면에 기존 부문에 있어서의 조직의 안정성도 추구해야 됩니다. 즉 조직의 변화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변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조직의 안정성이 많이 해체가 되겠죠. 제가 있던 전 직장에는 가끔가다 6개월에 한 번씩 전체 조직을 확 바꿨습니다. 물론 컨설팅 회사다 보니까 사업 구조나 사업 실적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마다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또 안정성이 지나치면 시대 변화에 뒤처져서 여기서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에 빠집니다. 그래서 CEO 입장에서 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해안들이 필요하다. 위험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이 코앞까지 닥쳐오면 고칠 수 없다라는 거죠. 기업 경영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 그것들을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넘기는 부분들은 결국 종국에 가서는 기업에 엄청난 암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EO 입장에서는 조직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고 가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팩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은 저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CEO가 됐을 때 역동성을 높이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부분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날 기업 경영에 있어서 특히 스포츠 기업들이 변화하는 앞단에 말씀드린 다양한 그 세계 기업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IT와 또는 이런 전반적인 트렌드를 읽어내고 그 중에 고객의 그런 니즈를 파악해서 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의뢰를 받고 우리 스포츠 선도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스포츠 기업들에서 향후 경기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수준보다 향후에 더 좋아질 것이다. 가운데 있는 것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쪽에 26.2%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 결과를 딱 그 분석을 이제 단순 빈도 분석을 해서 뽑아내고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되게 불확실하고 경제가 안 좋다, 전망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강의하면서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현재보다 더 좋다라는 것이 70%가 넘습니다. 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스포츠 기업들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기 전망치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좋은 그런 경기 전망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스포츠 산업을 내년에도 그 후에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판로 개척으로 나왔습니다. 즉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즉 매출액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인력 부족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50개 되는 스포츠 기업들을 매년 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장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인력이 부족하다, 인재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부에서 1억 내지 3억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력 양성과 관련돼 있는 주제나 과제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다. 왜 그럴까? 여기로 놓고 보면 당장 다른 것들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항상 설문을 해보고 인터뷰를 해보면 사람이 없다, 다음에 시장을 개척하는데 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작 들어가는 과제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그 첫 번째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응답이 됐고요. 두 번째가 제품 서비스 개발, 영업 마케팅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맨 위로 올라왔는데요. 특히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VC에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골퍼들이 그 거리 측정기를 많이 사용할 때 우리 보이스 캐디를 많이 쓰고 그런 것이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움직일 때 브랜드 인지도는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좀 전에 ABS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한 상당히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BI 하나 잘 만들어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인지도를 높이는 종합적인 그러한 노력들이 전제되어야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요즘 그 호카라고 하는 사례를 제가 하나 찾아서 좀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이틀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능성 신발 브랜드로 포지셔닝이 돼 있는데요. 쉽게 못생긴 운동화가 되는 거죠.
현재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시장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탁월한 착화감이 있고 니치 마켓인 전문 트레일 러너, 즉 산악 마라토너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목과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시장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을 이제 점유하고 있고, 그것들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예전에 고객 서비스를 주로 컨설팅을 하고 콜센터라든지 VOC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고객을 러너로 보지 않고 무버라고 칭한 이들이 자기 제품을 쓰는 고객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정의한 고객의 컨셉에 맞게끔 고객 경험을 선사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또는 어떤 특출난 기업으로 인지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매출액을 보면 2015년도에 7천만 불, 즉 932억에서 올해는 18억 달러 정도를 약 26배 정도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데스커라는 기업으로 인수합병되면서 그 어떤 도움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이 브랜드가 더 큰 측면이 있는데요. 블루오션 전략의 이 ERRC 이 그리드를 놓고 보면 이 호카가 슈퍼스타 마케팅, 즉 나이키와 아디다스에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전문 트레일 러너들을 중심으로, 즉 산악 마라톤에서 1등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대표적인 그런 광고 홍보를 했다라는 거죠. 다음에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흑인, 여성, 성소수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거기서 상호작용을 했다라는 측면. 다음에 SKU를 440개로 압축을 하고 다양한 상품보다는 어떤 그 카테고리의 집중화 전략을 추구해서 비용을 좀 줄여갈 수 있는 부분들.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니치 마켓을 정확하게 공략한 부분들이 성공 포인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뭐 블루오션 전략, 무슨 전략,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기업은 현재까지 어떠한 상황에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카 플라이 휠을 살펴보면 저 중심에 제품과 고객 경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즉, 이 플라이 휠이라는 것이 결국은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부문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매출 향상이나 어떤 기업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 프로덕트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사를 압도하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 오늘 세계 기업들 발표한 내용들을 제가 유심히 보면 핵심적인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오늘 그것을 확신하게 됐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발전시키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객 경험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무버로 정의하고 이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일례로 제 이제 딸이 고등학생인데 평발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와이프가 홍대에 뉴발란스를 가자. 뉴발란스 여기 옆에도 많은데 왜 굳이 홍대까지 복잡한 데를 끌고 가냐. 거기에 측정 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따라가 봤더니 2층으로 안내를 하는데 저거와 비슷하게 발의 모양 여러 가지를 스캔을 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매니저가
당신 딸내미는 뭐가 어떻고 우리 브랜드에 이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매장을 둘러보면서 아빠 눈에 야 이거 이쁜데 괜찮은데 이거 신어보면 어때? 운동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딸이 딱 신어보고 나서 하는 것이 추천해 준 게 정확하게 더 편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고객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고객한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가? 남들이 봤을 때, 그 뻔한 거, 그거 굳이 해야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좀 더 정교화시키고 고객 니즈에 기반한 그런 경험치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저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브랜드 인지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슈퍼스타 대신 러닝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부분, 다음에 우승하는 선수들이 신는 신발, 이런 것이 명확하게 브랜드 포지셔닝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커뮤니티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브랜드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작용을 했고, 국내에서도 저렇게 밤에 모여서 열심히 뜀뛰기를 하면서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클럽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상당히 중요하죠. 보시는 것처럼 미드솔이나 아웃솔이나 원부자재의 천연 소재를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한 앞으로 닥칠 공급망 사슬이라든지 공급망 실사,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기업들이 대응해야 될, 준비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호카의 이런 플라이 휠을 설명드린 것은 이 브랜드가 무조건 다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 포인트들을 이 기업뿐만 아니라 앞서 이 세계 기업이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에서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거기에서 경쟁 포인트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스포츠 기업은 미래 성장을 위해서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매우 그렇다 14.3%, 그렇다 61.9%. 그래서 응답한 기업들은 대부분 현재 트렌드를 익히고 미래에 우리 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성장 전략이 다 있다라고, 대부분 있다라고 응답을 해서 좀 이상한데 맞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뭐 거짓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이 공단의 스포츠 기업 42개사, 42개사가 이런 응답을 했다라는 것은 올해도 좀 더 성장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고 내년에도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뭐 여러 가지 경쟁력과 관련돼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또 뭐 제 식견도 짧다 보니까 그런 측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딱 두 가지만 좀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스포츠 기업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AI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AI는 어떠한 아까 리얼 PT처럼 어떤 그 AI를 도입해서 어떤 운동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범용적인 수준의 AI를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전기가 도입되기 이전의 미국 공장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스틸 샤프트가 있고 저 천장에 도르래가 달려 있고 이 벨트가 많이 연결돼 있고 저 목재로 엄청나게 높은 천정에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1880년대에 전기가 개발됐을 때 미국의 기업들은, 공장주들은
등유값을 아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게 뭐 개발이 됐나 보다.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실제 미국 공장에 3%만 전기를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가 점점 더 보급되면서 기존의 이런 증기로 움직이던 동력원들이 전기로 전환되면서 스틸 샤프트나 목재 기둥으로 만들어진 공장이 필요 없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 공장이 필요 없다 보니까 경량 구조물로 공장을 구축하고 다음에 수직 공장에서 수평 공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땅이 넓고 땅값이 싸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 비용이 대폭 감소된 측면도 있고 그것만 감소된 것이 아니라 작업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즉 얼리 어답터인 그런 기업들은 이런 혜택들을 초기에 많이 받지만 후발주자들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반드시 있겠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재 AI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 전에도 어제도 AI 생성형 AI의 거품론이 나오고 그것이 증시 하락과 연관돼서 계속돼서 특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등장하고 나서 20년쯤 뒤에 기업가들이 전기가 주는 시스템 차원의 그런 혜택들을 인지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 1900년대의 전기가 현재의 AI와 유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턱대고 AI를 도입하는 것이 생존의 길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빨리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간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 계속 많아지면 예측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우리 기업에 내가 속한 사업에 내가 생산해내고 있는 제품의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더 낮출 수 있는 것으로서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해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국회에서 이 논의된 자료를 보면 산업대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에 있어서 상당히 격차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선도기업들은 47.6%가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전환이 어떤 다양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상당 부분 우리 회사는 디지털 전환이 돼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응답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SG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ESG 경영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ESG가 저 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면 좋을 텐데에서 이제 안 하면 끝장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단의 사업에서도 벌써 3년 전부터 우리 스포츠 기업들한테 무료로 계속 ESG 진단하고 그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ESG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원 사업 안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공단에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라도 떠먹여서 우리 스포츠 기업들이 안 하면 끝장나고 다 뒤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스포츠 기업들의 인지도가 또 인식 정도가 과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몇 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직까지 그냥 대기업 수준에서 응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ESG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상당 부분 중요한 그런 내용들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쟁력을 얘기하면서 스포츠 기업들이 많이 안 오셔서 좀 서운하긴 한데 어쨌든 내가 속해 있는 시장을 내가 속해 있는 시장의 주요한 경쟁자를 나는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희가 자꾸 과제를 얘기를 해서 그런데 과제를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시장 조사라든지 고객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 해서 저희 과제에서 진행을 안 하는 것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이쪽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좀 소홀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 제 딴에는 아쉬움이 꽤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시장 조사, 단순한 고객 분석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얘기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상황을 나는 웬만큼 우리 회사는 웬만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 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스포츠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활동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화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고 중요한 내부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